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처럼 혼자 일하시는 1인 기업가분들, 프리랜서분들, 예술가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폰터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는 바로 옆에 지금 보고 계신 세계문학상 수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요즘에 반전이 없다, 현무자살 등으로 활발하게 집필 활동을 계신 소설가 조영주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총 2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1부에서는 문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셔서 그런 이야기 위주로 조금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한 20개 넘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영주 작가님의 뭐 일상이라든지 또 뭐 직업적인 고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부에서는 세계문학상 또는 문학상 또는 이제 문청이라고 하죠. 문학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관련 이야기를 조금 주로 나눠볼 건데요. 제가 먼저 준비해온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요즘에는 등단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가가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데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는 사실 문학상을 수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학상 수상하신 분들 인터뷰를 보면 어떤 분들은 낼 때부터 느낌이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될지 모르고 그냥 냈는데 돼서 너무 놀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영주 작가님은 세계문학상 제12회 대상 수상자이시기도 하시니까 이제 응모를 하시고 난 뒤부터 시상식에 참여하시게 되기까지 그 당시에 느끼셨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내고 나면 보통 공모전 자체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결과나 이 중간에 뭐 예심편 같은 거 떠도 검색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낼 때 상황이 좀 드라마틱했더니 주변에서 이제 처음 내는 거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 말고 이제 주변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예심 심사평을 봤는데 거기에 적힌 것 중에 하나가 내 얘기 같다고 봤는데 링크를 보내줘서 확인했더니 진짜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서 이제 기대하면은 나중에 떨어지면 후회하니까 그래서 아니다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시상식 발표하기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때 꿈을 꿀 때 이제 아는 애하고 같이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에서 소파 붉은색이잖아요. 그 붉은색 소파 중에 하나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영화를 보다가 근데 얘가 남편이 사진작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사진작가 제가 인터뷰에서 그거 적고 그랬는데 근데 얘랑 이제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 갔더니 누가 공사 중인데 나중에 다시 오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갔더니 아직도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첫 번째 칸은 문이 안 열리고 두 번째 칸에 문이 열려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웬 시꺼먼 옷을 입은 여자가 저쪽 구석에서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가 뽀뽀했어요. 그러고 나서 깼는데 이제 세계문학상 샀다고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꿈이었구나. 그게 붉은 소파 그게 상 탄다는 꿈이었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연락했는데 그 검은 여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여자 나왔을까 했는데 그날 이제 상 탔다고 연락 오기 딱 1시간 전에 엄마가 교통사고 났다고 연락했어요. 엄마 교통사고 나가지고 발목 다쳐가지고 입원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수상 결과 나오기 전에 엄마 교통사고 당할 때 병원 가야 돼가지고 제가 카페 일했는데 카페 문 닫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엄마 교통사고 나서 그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전화 놀라가지고 어머 교통사고 났지 어떡해 이러고 이제 끊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길몽과 흉몽이 될 수 있는 게 같이 나와서 검은 여자의 정체는 뭔가 좀 의미도 있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약간 꿈을 꾸시기는 한 번에 예지몽 같은 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시상식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실감이 나시는 상태이셨을까요? 일단 저는 시상식 날이 5월 말이었는데 5월 31일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5월 31일에 책이 나오는 날이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시상식 날 책을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사인을 하고 막 시키는데 저는 그 책이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연락이 와서 수상이 취소되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되게 공포에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이 딱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심하고 가장 먼저 계좌부터 확인하고, 왜냐면 시상식 날 돈이 들어온댔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걸 보고 나서야 됐다, 탔다. 이제 그날에서야 이제 인식을 했어요. 신문기사 다 나가고 주변에 인터뷰 받고 다 그랬는데 한 번도 소속에서 이거 나 정정될지도 몰라 했다가 막 돈 들어오는 순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문학상에 응모하는 이유는 물론 내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상금으로 통해서 뭔가 금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사실 프로로서는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뭔가 의심의 싹을 거두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입금이 딱 된 순간 맞구나, 도로 못 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실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경험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작은 공모전을 수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상금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온 날이었거든요. 낮잠을 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최종심에 올랐는데 혹시 뭐 어디 발표한 적이 없냐? 그래서 저는 끊고 신랑한테 보이스피싱 같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그 시상식장에 가고 50만 원을 받는 순간 이거는 거짓이 아니구나. 받은 건 돌려도 안 하니까. 그쵸. 그리고 줄 수도 없어. 내가 안 줄 거거든. 그게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하셨구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가님은 굉장히 이력이 제가 봤을 때는 다채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처음 이제 TV에 나오는 극본도 쓰셨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라는 거는 같은데 장르가 다르니까 세 가지 글쓰기를 통해서 느끼시는 매력 또는 장단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먼저 극본, 소설, 에세이 요 순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게 최근에 그 작법 엔솔로지라고 해가지고 작법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작법서에 쓰면서 이 내용을 적기도 했는데요. 드라마랑 시나리오 공부를 할 때는 플롯을 배운 기분이고, 소설을 쓰면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캐릭터라이징을 가장 중요하게 배웠고, 그러면서 서사랑 묘사를 배웠고, 이제 서사가 되게 막혔었는데 서사를 하면서 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묘사나 이제 캐릭터라이징 어떻게 됐는데 늘 그렇게 찝찝했었는데, 이게 서사 부분이 해결이 된 게 에세이. 에세이를 쓰다 보면은 써본 사람은 아는데, 특히 칼럼 연재를 할 때는 그 칼럼의 문장이 늘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네 줄씩 이렇게 문장이 딱 끊어지게 써야 되거든요. 한 문단 한 문단이 이렇게 단단해지도록. 근데 이게 소설에서 보통 서사하는 형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쓰고 이제 칼럼 연재를 하고 그런 사이에 좀 서사가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약간 의문일 수도 있는데 작가님의 현답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극본, 소설, 에세이 중에 개인적으로 이거 할 때가 나는 좀 가장 재밌다, 잘 맞는다 하는 거는 좀 뭘까요? 셋 다 싫은데. 아니, 저는 어렸을 때는 글 쓰는 게 좋았는데, 일단 글 쓰는 게 좋았을 때는 글 쓰는 게 바로 돈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에세이가 돈이 안 됐을 때는 그 블로그를 자꾸 올리는 게 생활의 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세이가 이제 내게 되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게 나중에 에세이로 이렇게 실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싫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하는 일이 덕업일치가 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다. 그래서 저는 요즘엔 글 쓰는 건 다 재미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OTT 보고 웹툰 보고 이런 게 제일 재밌어요. 놀고 먹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제가 의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 현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프로가 됐을 때 결과물로 이어지는 글쓰기를 할 때는 아주 싫어요.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열심히 계속 하시는 걸로 봐서는 프로의 정신은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과정의 창작의 고통이 느껴진다는 게 좀 난 책임감이 없는 스타일인데. 그러셨구나.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사실은 소설 쓰기 같은 경우에는 분량 자체도 좀 길고 어떤 분들은 소설 쓰기를 건축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는 그 뭔가 이렇게 쌓아가면서 뭔가 하나라도 틀리면 거기에 뭔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아기가 잘 맞아 떨어지게 네. 설계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소설 쓰기 시작한 게 이제 피레미 작가, 저 스스로 피레미 작가라고 부르는데 피레미 작가인데 사실 쓰는 동안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에세이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에세이는 오픈을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고 책으로 내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학 공모전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다른 데 플랫폼에 오픈되지 않은 거를 조금 조건을 하기도 하고 사실 올릴 수 있는 플랫폼도 웹소설이 아니고서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글을 쓸 때 길을 많이 잃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소설을 쓸 때. 근데 작가님은 좀 어떠세요? 아니 난 길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 뭐라고 해야 되지? 누구한테 조언을 조금 구하게 되는 거. 사실 에세이는 한 편 한 편씩 좀 짧으니까 주변에 요번에 쓴 거 어때? 막 이런 피드백을 좀 물어볼 때도 있는데 소설은 조금 그러기가 힘들고 또 완성을 하고 태고까지 한 다음에야 이제 글쓰기의 모양이 완벽하게 갖춰지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전전긍긍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혹시 작가님도 그런 거 좀 느끼세요? 아니 그게 지금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설을 쓴다는 거는 원래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납득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냥 소설은 원래 혼자 쓰는 거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는 아무데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쉽게 안 써지는 거고 주변에 어디 쉽게 발표도 못 하겠는 거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애착이 있으니까 표준이나 이런 게 걱정돼서 알아서 주변에 안 보여주고 좀 이런 거니까 그건 저는 그냥 당연한 일?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작가님께서는 이제 저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네요. 저 소설은 보통 소설가들은 다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쓰는 게 좋아서 소설을 쓰는 거지 누구한테 확인을 받거나 이런 생각을 보통 다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쓴 게 최고고 내가 쓴 게 마음에 들고 내가 쓴 게 그지 같고 그걸 나 혼자서 즐기는 거지 책을 내는 건 보통 기분이 어떠냐면 뺏기는 기분 나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더 고쳐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만 쓰셔야 됩니다 라고서 편집자가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기분이에요. 왜 찝찝하고 낼 때마다 또 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막 이런 부담감이 있고 네, 그래서 세계문상 신앙식 때 그때 작가님만에 썼나 그랬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만약 상 안 탔으면 난 계속 고쳤을 거라고 네, 그랬더니 그때 심사위원장이신 선생님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얘가 작가로서 좀 신용이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저는 약간 좀 안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나만 이런 전 진짜 나만 이렇게 책을 계속 못 내고 혼자 끙끙 앓나 싶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소설가들은 대부분 그런 식의 결핍이 있고 내가 쓰는 글을 완벽하게 적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약간 마음을 쿡 찌르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발표하는 순간 내 이야기를 누가 뺏어가는 것 같다. 뭔가 나는 더 고치고 싶고 좀 더 완벽하게 쉐입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기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태도는 저도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다른 거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쓰고 나면 진짜 안 써야지 싶은데 또 쓰게 되거든요. 장편을. 장편을 쓰는 건 늘 그런 기분이어서 장편 쓰면 되게 심란하고 단편을 쓰고 나면 그게 심란하지가 않아요. 그냥 냈네 끝 이런 느낌인데 장편 쓰고 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약간 빙자해서 제 고민 상담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도 커피를 마시면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장편소설 퇴고 같은 경우가 조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요즘 시쳇말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한 열흘 정도 묵혔다가 하니까 글도 좀 낯설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썼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날에는 좋은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날에는
내가 이런 거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퇴고할 때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런 게 정상적인 건가요? 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되게 예민할 때가 있는데 엄청 그림이 잘 써질 때 진짜 예민, 그 교정 보는데 너무 잘 써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예민해서 사소한 거에도 진짜 지랄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내 손을 꽂고 일단 명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영상. 계속 짜증이 나 있기 때문에 소설은 엄청나게 잘 써지는 대신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기분이 안 좋고 누구랑 붙으면 싸우고 싶은 기분이고 딱 싹딱되면 그럴 땐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우울할 때면 글이 모든 문장에 다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런 날은 이제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작가들은 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소설 쓰면서 쓰기 싫다 이러면서 계속 쓰는 것 같고 네, 그냥 평생 그런 것 같아요. 태고 소설은 과정에서. 그렇어요. 모든 소설. 그래서 저만 느끼는 그런 막막함이나 어려움은 절대 아니고 이건 사실 보편적인 내용이다. 작가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프로라는 이름을 단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완벽을 좀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피데미 작가이긴 하지만 그런 막막함은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글을 쓰는데 왜 퇴고할 때 내 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괜찮다.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질문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소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처럼 프로로서 뭔가 거기에 관련된 금액을 받고 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취미라든지 내 속에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쓰고 싶어 하는 일반인분들,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조금 접근하면 좋을까요? 소설 쓰기를?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아니 보통 소설을 쓰는 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기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 쓰고 싶어져서 쓰기 시작하는 게 보통 다 그렇거든요. 소설 같은 거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가의 재능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시점에서 말한다면 그 글을 끝까지 쓰느냐가 소설가의 재능이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어렸을 때 6살인가 5살 때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그 그림판에 낙서하는 거 보고서 너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했어요. 뭔 네, 일이요? 5살인가 6살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화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커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딱 그 아니라는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 차려보니 글을 쓰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전개인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최근에야 깨달았는데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다는 거를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그림은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림은 이렇게 대충 그리고 형태만 나오면 만족을 해요. 근데 소설은 아무리 써도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완벽한 형태로 만들겠다는 고집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를 완성을 보고야 말겠다. 저는 이게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뭐 주변에 말하거든 말든 간에 자기가 쓰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한 편에 완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재능이 있는 거고 그거 쓰겠다고 말만 하고 안 쓰고 돌아다니고 쓰고 싶은데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바로 재능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제 경험상으로. 왜냐면 저는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 그리거든요.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좋은 그림 많이 보고 만화 보는 걸 좋아하고 주변에 화가분들 만나서 화가분들한테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안 그려요. 이게 재능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 이거 약간 충격적이게 제가 이제 스티븐 킹 작가님이 쓰신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에 악기를 배웠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악기를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모님이 아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그거를 피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만 채우면 이제 그만 넣어두는 걸 보고 재능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어린 시절에 처음 시작할 시절에 뭔가 막 천재성이 느껴지기보다는 그거를 내가 좋아해서 끝까지 완성을 하고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몰입력 그 다음에 그런 진지함이 있냐 그거를 재능의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와서 요즘 들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하긴 쓰지 말라고 해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쓰라고 해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아버지가 그림이 재능이 없다고 했어도 내가 진짜 그리고 싶어서 계속 그렸을 텐데 안 그렸거든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글은 쓰라고 누가 말한 적도 없고 재능이 있다거나 없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미 초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뭘 적고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시를 적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글씨를 보는 게 더 즐거웠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책을 보거나 그런 게 훨씬 즐거워요. 아직도 사람들하고 길게 대화하는 의미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보다는 책 한 장이라도 더 보는 게 더 즐겁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약간 좀 짜증이 나고 특히 오랜 시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이런 시간을 낭비해 이런 식의 늘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글쓰기의 재능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이렇게 그대만 계속 파고들려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무의식 중에. 그럼 자, 들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글쓰기와 관련 없는 직업을 하고 있고 아직 어리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 일단 써보시고 그거를 완성까지 해보시면 내가 다음 편도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저는 어땠냐면 하나 쓰고 나서 두 번째가 빨리 쓰고 싶었어요. 계속 그런 기분이었어요. 계속 써야 됐어요. 쓰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계속 그게 쓰고 싶었고 저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전에 김동숙 작가도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2016년에 그때 그 처음 쓰기 시작해서 평생 읽어지기 그때까지 두 권밖에 없었는데 소설가도 됐던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쓰고 계속 쓰고 계속 썼다고. 근데 정말 작가들은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짜증이 나는데도 짜증이 나고 이게 일이 돼가지고 짜증이 나는데도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 푸는 거 느꼈는데 글을 써서 SNS에 올려서 풀어요. 짜증이 난다고 자꾸 글을 쓰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고 그걸 글로 적어요. 그러고 스트레스 풀어요. 네. 이거 약간 옛날에 제가 봤던 분홍신 영화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춤을 멈추고 싶은데 계속 이제 추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걸 왜 하고 있나요? 그죠. 나중에 저기 발목 자르고서 이렇게 신한테 비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마 오실 수 있다는 거 일단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용주 작가님이 지금까지 쓰신 작품들 많이들 챙겨보셨을 건데 올 한 해 또는 이제 내년 좀 근장은 어떤 것들 활동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살짝만 미리 들려주시면 좀 어떨까요? 일단 올해는 소설이 또 한 편이 나오는데요. 이건 확실하게 나오는 게 이제 할로윈 때쯤 해가지고 내려고 쓴 할로윈 소설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10년 전에 썼던 소설인데 작년에 우연히 발굴이 됐어요. 이렇게 뒤지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올해 낼 거고 이거 이제 단편집이라고 해도 되나? 예, 단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단편이 5개가 모여있는데 5개가 하나의 장편처럼 보이는 그런 거를 짤막하게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새로 쓰고 있는 신작이 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원래는 이것도 올해 내고 싶었는데 지금 목표는 일단은 한 올해 초까지는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완성을 하는 건데 지금 속도가 안 나가지고 확실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소설 3개가 올해는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이제 단편들 쭉 준비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독서 모임이나 그 붉은 소파가 올해 이제 해외 출간이 돼가지고 그 기념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특집극이 4월 말에 그 방송이 송출될 예정이고. 오,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쭉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용주 작가님의 작품을 조금 기다리고 계시거나 조금 뭔가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의 활동들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상 관련해서 1부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는 친근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뭐 작가의 일상 이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Q&A를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다시 또 만나도록 해요. 다시 만나요. 제발. 잘 해보죠.